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보는 이야기의 간보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사 마지막 편으로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나라는 여진족의 한 사람인 아이신기호로 누르하치에 의해 세워집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엄청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누르하치의 아버지 탁시와 할아버지 기호창가는 원래 명나라의 요동왕 이성량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저 둘을 적으로 오인해 죽여버렸죠. 누르하치는 복수심을 억누르고 뇌물을 보내며 힘을 길렀습니다. 당연히 명나라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힘을 기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요. 누르하치에겐 다행히 당시의 명나라 황제는 만력제로 업무를 팽개치며 놀던 암군이었고 그동안 거의 모든 여진족을 통합하여 대금을 세웁니다. 그리고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사르후 전투에서 크게 이겼지만 명나라의 원숭환이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하치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후 누르하치는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아들 홍타이지는 몽골의 세력을 평정한 뒤 나라의 이름을 대금에서 대청으로 바꾸고 민족의 이름을 여진에서 만주족으로 바꿉니다. 계략을 이용해 원숭환을 죽게 하고 주변과 계속 싸우는데요. 그 싸움의 상대 중 하나였던 조선 또한 이때 커다란 굴욕을 받습니다.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인조에게 3배 구고두례를 시킨 거죠.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홍타이지는 51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는데요. 뒤를 이은 순치제는 고작 6살이었기 때문에 홍타이지의 동생인 도르곤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도르곤은 이자성을 크게 물리쳤고 자금성을 얻어 청나라가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르곤이 사망한 뒤 순치제는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점점 정치에 흥미를 잃고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준 뒤 자신은 천연두에 걸려 24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제위에 오른 강희제는 61년을 제위에 있으며 청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제압하고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으며 티베트를 청나라의 영토에 포함시켰고 대내적으로는 한족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세금을 동결하고 한족과 만주족이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에 황제가 된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힘을 키웠는데요. 군대체제 개편,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 지정은제 도입, 부정부패 근절 노력과 황제 스스로 농사를 짓고 농민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활동량은 옹정제 스스로의 건강을 해쳐 58세에 사망하게 되죠. 옹정제의 아들 걸륭제는 강희제처럼 무려 60년을 제위에 있으며 청나라의 국력을 절정으로 이끈 황제였는데요. 왕안석이 하려다가 실패했던 복압제를 손보아 시행했고 인구조사를 하였으며 당시 청나라를 위협하던 준가르 제국을 청나라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네팔 등을 정벌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와 베트남을 공격한 건 실패했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전쟁은 나라의 국력에 좋지 않았습니다. 또 신하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기도 하였죠. 이후 제위를 물려받은 아들은 가경제인데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나라의 전성기는 조금씩 끝날 싹이 보였고 가경제 때부터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가경제는 나라의 문제들을 막기 위해 열심히 했지만 이곳저곳에서 계속 터지는 문제는 그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가경제는 점점 떨어지는 국력을 위해 세금을 올렸고 이는 백성들의 불만을 부추겨 백령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경제는 백령교의 난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잘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리교의 난이 일어나 자금성까지 쳐들어오는 걸 겪지만요. 그런데 소수 민족들 또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슬람교도 사천지방 민족, 남쪽의 묘족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부터 아편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가경제의 아들 도광제가 즉위하고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아편 전쟁은 영국과의 전쟁이었는데요. 영국은 난징까지 밀고 올라왔고 청나라는 결국 홍콩의 양도와 배상금 지불 등의 내용이 들어간 난징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리고 1850년 도광제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인 한풍제가 즉위하는데요. 즉위한 지 고작 1년 만에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밀란인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전쟁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처참했고 청나라의 국력은 급속도로 기울게 됩니다. 1856년 난이 지속되는 중에 영국과 프랑스와의 2차 아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억지로 무역 창고를 열어주어야 했고 중개역을 한 러시아에게 아무르강 이북의 엄청난 영토를 떼어주어야 했죠. 그리고 1859년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한풍제는 열하의 피서선장으로 도망가서 쓸쓸히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또 중계라는 명목으로 연해주를 먹게 되죠. 한풍제의 뒤를 이어 6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제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풍제의 정비인 동태우는 동치제의 친모인 서태후와 힘을 합쳐 보정 8 대신들과의 권력 다툼을 이기고 둘이 함께 섭정을 하는데요. 이후엔 동태후가 서태후에게 정치력에서 밀리며 서태후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동치제는 나이가 들고 서태후에게서 권력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는데요. 서태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동치제는 정치에 흥미를 잃어 놀다가 천연두로 죽게 됩니다. 이때부턴 청나라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중체서용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양무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양무운동은 서구식 교육기관인 양무학당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외국어를 가르치며 외교관과 통역사를 양성했고 미국, 영국, 독일 등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는 등 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동치제 사후 사촌동생인 광서제가 4살의 나이로 황제가 되는데요. 광서제의 아버지였던 순현친왕은 양무운동을 이끌던 인물로 이홍장에게 힘을 실어주며 국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서태후의 권력은 막강해서 항상 서태후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서태후의 비위를 맞춰주는데 급급했습니다. 이후 광서제는 조선에 일어난 난으로 일본과 함께 조선의 군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선의 풍도에서 청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맙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패배로 끝나 대만과 요동을 일본에게 내주게 되죠. 성인이 된 광서제는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근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의 반발을 받아 이겨내기 위해 위안스카이라는 군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광서제가 서태후를 밀어내려 한다고 해버립니다. 결국 광서제는 서태후에 의해 유패당하고 변법자강 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의화단이란 무술깡패 집단이 외국, 제국, 기독교를 반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 서양 나라들에게 전쟁을 거는데요. 이 틈에 유패 중이던 광서제가 잠깐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의화단의 난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외국 군대가 북경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광서제는 다시금 유패되고 맙니다. 이후 광서제는 독살되어 사망하게 되고 1908년 서태후는 겨우 3살이었던 광서제의 조카 푸이를 황제로 올리게 되는데요. 푸이는 영화 마지막 황제로도 유명한 선통제가 됩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은 다음날 급사하게 되죠. 선통제가 황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나고 1911년 민권, 민생, 민족이라는 삼민주의와 순원을 중심으로 하여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12년 초 순원은 남경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총통이 되었다가 위안스카이와의 합의로 그에게 대총통을 넘겨주게 됩니다. 2대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조정에 공화정을 주장하였고 결국 1912년 2월 선통제는 황위에서 물러나게 되며 공식적으로 청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욕심을 부려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데요.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호국전쟁을 일으키자 황제를 취소하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됩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이를 본 중화민국 체제는 구심점을 찾기 위해 선통제를 복위시킬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선통제는 1917년 다시 한번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국무총리였던 đoàn 치루이가 반발해서 겨우 12일 만에 다시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지만요. 후엔 이전 황제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펑위샹이란 사람이 북경 정변을 일으켜 선통제와 청나라 황실을 쫓아내고 맙니다. 선통제는 텐진의 일본 공사관으로 가게 되는데요. 중화민국의 국민당이 황제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선통제는 아예 일본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일본은 선통제를 통해 만주 지역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을 본 당시 국민당의 대표 장제스는 선통제에게 다시금 자금성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선통제는 거절하고 아예 일본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선통제를 이용하여 만주 지역에 만주국이란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후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은 난징 대학살을 벌입니다. 뒤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 소비에트 연합이 만주국을 붕괴시켜버리게 되고 선통제는 소련의 포로가 되어버리는데요. 모르카프카 수용소에서 라디오, 피아노, 좋은 식사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하바로프스크의 수용소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도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며 역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수용소장이 농사를 허용해 주어 시종들이 농사를 하였는데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선통제가 직접 식물들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좋은 대접에 선통제는 소련에게 고마워하였는데요.
중국어로 송환 이야기가 나올 때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결국 중국에서 일어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에서 승리한 마오쩌둥의 중국으로 송환되고 마는데요. 송환된 중국에선 전범 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곳은 소련에서와 같은 특별한 대접도 자신을 돌봐주던 시종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선통제는 낮은 생활력으로 수감자들에게 까이고 그저 대외 선전용으로만 이용당하다가 10년 뒤에 출소하게 되는데요. 출소한 선통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식물연구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또다시 혼란스러운 시기, 선통제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라부터 청나라까지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청나라 자체는 1912년 신해혁명으로 끝난 것이지만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선통제의 끝까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사를 하면서 자료 모으기, 정리하기, 영상화하는 것 모두 저의 부족한 지식과 편집 실력 등으로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시작한 것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나 재미 등을 충족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후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번외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